네, 이번엔 경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한국의 DNA를 품은 애니메이션이 할리우드의 견고한 성벽을 넘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골든글로브 2관왕을 차지하면서 K-콘텐츠 역사를 다시 썼는데요. 디즈니, 픽사를 모두 이긴 겁니다. 송은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 모습 보시겠습니다. The Golden Globe goes to K-pop Demon Hunter. Thank you to the Golden Globes and for everyone who believed that a movie so deeply rooted in Korean culture could resonate with a global audience.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 A little girl, I worked tirelessly for 10 years to fulfill one dream, to become a K-pop idol. And I was rejected and disappointed that my voice wasn't good enough. And so I leaned on songs and music to get through it. So now I'm here as a singer and a songwriter. It's a dream come true. My mom, 엄마 사랑해. 네, 감동적인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한국의 매기강 감독의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캐대언 최우수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주제가상 받았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K-컬처의 뿌리를 둔 영화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네. 최고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다는 점이 네. 또 의미가 있고요. 특히 이제 주제가상을 받은 이재 씨의 수상 소감이 또 이제 화제인데요. 뭐 방금 보신 화면에서도 이제 울먹이면서 그동안의 역경을 이제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많이 샀는데 네. 특히 이제 저 화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 뒷얘기가 또 굉장히 화제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rejection is redirection. 그러니까 아하. 본인이 이 K-팝 아이돌 연습생이었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ejection. 네. 근데 이제 그 거절당하고 나서 오히려 작곡가로서 음악에 더 심취해서 방향을 바꿔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거절이 곧 방향 전환일 수 있다라는 거절이 얘기를 내 인생을 바꿨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또 했고 원하는 문 앞에서 네. 문이 닫힌 청춘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서 그건 이제 꿈과 사회의 높은 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때로는 낙담했던 많은 청춘들에게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서 그러겠네요. 굉장히 감동을 사는 수상 메시지를 지금 저 누구나 했다 이런 말을 한 듣고 번쯤 있습니다. 경험했을 법한 일에 대한 어떤 메시지 그리고 네. 위로, 뭐 격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맞습니다. 담긴 것 같습니다. 이 캐대언은 작년 6월에 공개가 된 것이고요. 넷플릭스 누적 시청자 수는 5억 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부문 수상은 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지 않나 싶은데요. 애니메이션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의 주토피아 2가 있었고요. 픽사의 엘리오가 있었고요. 일본의 글로벌 애니메이션 뭐 히트작이라고 했었죠. 귀멸의 칼날인가요? 이 모든 걸 다 경쟁작을 따돌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K-팝 데몬 헌터스를 6월 달에 개봉했을 때 처음 봤거든요. 아하. 그때 그냥 재밌다 이 정도로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글로벌 히트를 칠 거라고는 그 당시 예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멜로디의 중독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이야기의 서사가 주는 감동이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들에 전 세계가 열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K-컬처가 실제로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우리나라에서 직접 제작한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결국 강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목소리 출연한 배우들도 결국은 우리나라 출신의 인물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산업도 앞으로 크게 큰 경쟁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캐대언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내용은 정말 한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한국 음식, 우리나라 음식 먹는 장면도 많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K-푸드 수출도 많이 늘었다고 해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있죠. 네. 물론 이제 이 디몬 헌터스 나오기 전부터 사실은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과 열기 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사실은 이제 정점을 찍게 만든 게 이제 디몬 헌터스인데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영화에서도 김밥, 뭐 오뎅, 뭐 특히 이제 라면에 관한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관심을 많이 끌었는데요. 마침 또 이제 이 K-푸드가 사상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이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12일 이제 농식품부에 따른 자료인데요. 그동안 이제 K푸드 관련한 수출액이 무려 136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1%가 늘은 그런 이제 수치를 보여줬고 그렇네요. 특히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역대 최고 실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식품 관련해서 104억 네. 불을 아하. 돌파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이 디몬 헌터스 열풍의 네. 대표적인 식품인 라면이 라면. 이제 네. 그 수출 증가액에 이제 톡톡히 한몫을 했는데요. 아하. 라면 열풍이 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확산이 돼서요. 전년 대비 수출이 무려 21.9%나 그렇네요. 늘었어요. 22% 가까이 올랐네요. 예, K라면 그렇습니다. 수출액이. 그래서 네. 1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단일 식품으로는 가장 수출에 효자 식품으로 일단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음흠. 미국 시장은 전년 대비해서 18.2%가 늘어서 사실 이제 동양적인 어떤 음식 문화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동양보다는 벽이 높았던 미국에서 확실하게 수출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에서도 약 한 47.9% 늘면서 K 푸드가 이제 K 컬처와 함께 수출에 이제 더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이제 라면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K 푸드의 이제 대표 식품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게 네. 자료로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찾는다.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오는 관광객들도 같이 늘어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라면 하면 대표적인 일본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런데 이번에 이 캐대현 열풍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K라면. K라면은 사실 굉장히 맵죠. 네. 그러니까 불닭 볶음면처럼. 네. 또 이제 뭔가 그 K라면이 주는 그 독특한 식감이 있고요. 그 아하. 맛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그 작년에 그래서 그 삼양식품 주가가 1년 동안 굉장히 오르다가 요새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소식이 어쩌면은 뭐 삼양식품 주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치가 그런데 또 더 주목도 받고 있습니다. SNS에 요즘에 외국인들이 직접 김치를 만드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김치를 담그거나 아니면 김치를 잘라서 먹는 모습도 영상이 그렇게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지금 준비했는데요. 보시죠. 실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흰밥에 김치를 싸먹는 모습도 인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국 식품인 김치를 관심을 가졌다, 또 먹어봤다 수준을 넘어서서 네. 이제는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지라고 하는 이제 체험 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그 수준이 거의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드는 수준까지 가면서 그런 액젓도 나오네요. 액젓도. 네. 흰쌀밥에 이제 김치를 네. 직접 담궈 먹는 정도까지 하니까 이제 뭐 한국 문화의 본류에 대해서도 이제 서양에서 거부감 없이 이제 직접 즐기는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식단 지침에 김치를 포함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가 식단 지침에 김치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현지 이 유통 쪽에서도 한국 김치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의 식단 지침에 들어간다면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급식을 넣을 수 있는 일종의 허가증처럼 김치를요. 그렇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제 급식에. 그렇습니다. 네. 급식이라든지 군납이라든지 또 이제 각종 공공기관 관련한 쪽에 이제 납품이 될 정도로 사실은 네. 이제 공신력을 얻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유통 채널에서 그럼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김치를 조금 더 수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네. 관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채널에서는 아예 메이드 인 코리아산 김치,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좀 맛이 달라요. 중국이나 네. 일본 쪽 김치가 아니라 네. 진짜 한국 김치에 대해서 지금 선호도가 높아져서 일종의 이제 김치 수출에 또 한층의 이제 호재가 또 생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코스트코가 국내 식품업체에 한국산 김치 수출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K 수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올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좋다라는 그래서 적극 권장한다 이런 지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대 초중반에 미국 유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호불호가 분명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김치를 좋아하는 미국인도 있지만 네. 다른 한국 음식은 뭐 바베큐 이런 건 좋아하는데 네. 김치는 못 먹겠다는 사람들 꽤 많이 있었거든요. 왜요? 냄새를 이렇게 맡기를 많이, 힘들어했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건강에 좋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든 더 먹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김치를 먹기 시작하면 아마 김치의 대중화도 또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군요. 이 캐대언이 더 배가시킨 K푸드 열풍 소식이었습니다. 이 캐대언은 어제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런데 이 시상식에 화려한 스타들과 더불어서 좀 눈에 띄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마블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헐크 역할 맡았던 인물인데 마크 러팔로입니다. B9이라는 이렇게 적힌 배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비굿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좀 착하게 지내라, 착하게 살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최근에 일단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있었던 아이스 단속 요원과 또 이제 민간 여성과의 이 총으로 인한 네. 사실은 이제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로 네.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다양한 시위도 좀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인데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희생자를 기리면서 미국 이제 당국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보내는 메시지를 담은 배지가 바로 이 B9인데요. 네. 요거를 이번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차고 나온 스타들이 눈에 띄면서 네.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가 미국과 거래할 때 관세를 25%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란의 반정부 시위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데요. 사망자 수가 6천 명까지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개입 가능성, 군사 개입 가능성 그리고 이란 지도자들이 협상을 원한다고 전화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ran called to negotiate. Yesterday, the leaders of Iran called. They want to negotiate. I think they're tired of being beat up by the United States. Iran wants to negotiate. Yes. We may meet with them. I mean, a meeting is being set up. If you call them leaders, I don't know if they're leaders or just they rule through violence. But we're looking at it very seriously. The military is looking at it. And we're looking at some very strong options. We'll make a determination. The president has shown he's unafraid to use military options if and when he deems necessary, and nobody knows that better than Iran. 몇 가지 뭐 강력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압박도 하고 대화의 메시지도 전하고 모든 메시지를 동시에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미국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전 세계는 알고 있죠. 저것이 더 이상 블러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한밤에 기습적으로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하는 것을 전 세계에 보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런 비난 여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했단 말이죠. 따라서 이란에 대해서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석유 이 자원에 대해서 미국이 컨트롤하겠다라는 어찌 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란에서는 이란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항전하겠다는 뜻을 우리는 우리 국가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혀야겠지만 한편으로는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순이라고 쓰면서 올린 사진인데요. 누가 올린 본인의 흑백 사진을 본인의 SNS에 다시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짙은 흑백 처리를 해서 이목구비가 정확히 보이지 않아요. 표정이 보이지 않는 사진인데 이 사진으로 지금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란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 개입이 하시라도 가능하다라는 지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네. 저 순이라는 문구 때문에 네. 곧 이란에 대한 이제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의 얘기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서 현재 그 아이스 관련해서 시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랄까요, 이제 연방 관련한 어떤 방위군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서 좀 뭐랄까 좀 강경 대응이라든지 진압이라든지 모종의 어떤 조치가 또 임박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다양하게 되고는 보네요. 있습니다만 네.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의 강력한 지도력이나 어떤 의지를 좀 표현하고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상대들에게는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면서 약세로 만드는 어떤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협상 전략의 또 하나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도 SNS에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아니 사파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신 모형을 한 석관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에 삽합니다. 이거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강경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 갇혀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비난 여론이 여전히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따라서 곧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따라서 네. 이 얘기는 전 세계에 좀 이란의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올린 사진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이게 잘한 전략인지 여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SNS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란에서는 반정부 시위 그리고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사망자 수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메네이와 이란 대통령은 이란 친정부 맞불 집회를 생중계를 했습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면서 지지층을 독려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또 반대 친정부 맞불 집회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국제적으로 보면은 강경 진압으로 인한 시위대들의 사망이 지금 날로 심해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론이 악화되는 것도 있고요. 네. 한편으로 이제 자국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 통제라든지 언론 통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제 친정부 측 입장에서 맞불 집회를 놓고 요거를 생중계하면서 국제적 또 국내적으로 여론을 급반전시키기 위한 이른바 여론 선전전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거나 일단 뭐 이란 국기를 흔든다든지 네. 반미 얘기를 한다든지 뭐 저항을 얘기한다든지 하면서 결속하려고 하는 식의 얘기들의 시위대들의 장면을 집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여론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금 이러고 있고요. 또 하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란 마지막 팔레비 왕세자 사진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보이는 이 사진입니다. 메이크 이란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를 변형한 미가라는 표현인데요. 이 인물이 축출된 이란 마지막 팔레비 왕세자네요. 맞습니다.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일단 이란 사태가 현 정권의 어떤 몰락으로 만약에 귀결된다라고 하면 그럼 다음은 누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건가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대안으로 꼽히는 게 그러니까 반정부 쪽에서나 시위대 쪽에서나 네. 또는 이제 현 정부랑 반대되고 있는 미국 측의 입장에서 사실은 눈여겨보고 있는 차기 어떤 뭐랄까요 리더십이라면 리더십 후보군에 올라가 있는 마지막 팔레비 왕세 가족이거든요. 네. 왕세손인데 저쪽 관련해서 지금 그래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데 본인이 사실은 그럼 미국을 등에 업고 나도 사실은 이란으로 다시 컴백할 수 있다라는 그 모종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해서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이미지를 구호를 차용해서 본인보다 이란을 넣어서 네. 본인과 함께 다시 이란이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을 등에 강해질 업고. 수 있다라는 식의 여론전 또 하나의 여론전이 나서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도 나왔어요. 지금 화면 보이시는 그 미가 모자가 방금 잠깐 보였었는데요. 트럼프 시그니처 모자인데 이거 오른쪽에 보이는 모자가 하나 더 있네요. 이거는 마가긴 한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고 고 어웨이네 나가라는 거네요. 이건 그린란드 등에서 트럼프 반대 모자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국회 정세가 너무 뭐 확확 변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네. 사실 이란은 예전에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단 말이죠. 지금 이 2025년에 2026년이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한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전혀 생각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진짜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구소련 시절이죠. 구소련 시절에서는 그 이란 바로 위에 투르크메니스탄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고 따라서 이란이 그 소련의 어떤 그 전 세계적인 그 밑으로 내려가는 영향력을 제어하는 어떤 전략적 요충지에 있었고 그래서 미국과 굉장히 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련 해체되고 난 이후에 결국 또 이란이 이제 이슬람 국가를 변모하고 또 핵 개발을 시도하고 이러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져서 네. 참 이제 또 앞으로 이런 또 이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란 정부가 무너지고 또 친미 또 정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구나. 국제 정세는 정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슈구나라는 것을 새삼 네.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이란이랑 교역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지금 테헤란로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62년에 이런 걸 수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란하고는 사실 이란은 친미 정권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았고요.
그래서 테헤란로뿐만 아니라 뭐 이란에서도 서울로가 생겼죠. 197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에 국빈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과의 관계가 우리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교역을 보면 2023년에 이란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액이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 수입액은 한 23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뭐 2023년에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이 한 8,200억 달러 정도 됐으니까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란과의 관계를 그렇게 뭐 네.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는 않았고 나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대장금과 주몽을 사랑하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이란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뭐 거의 이란의 입장에서는 국민 드라마라 할 정도로 아마 사상 최고치 이 시청률을 막 갈아치우고 했었습니다. 네. 이란 입장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때는 좋은 파트너였는데 국민 감정도 나쁘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을 수 있고요. 중간에 사실은 이제 대미 제재가 이란이 이제 심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이란이 우리나라에게 수출했던 석유 수출 대금이 한때 제재로 일단 멈추면서 그걸 어떻게 받느냐 마느냐 하면서 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 편 들지 말고 수출 대금을 좀 지급해라라고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 관련해서 좀 위협도 좀 있었고 해서 복잡한 과정을 좀 거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일단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까지는 네. 아직 주는 단계는 아니다 아하,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고 있는 사이에 지금 국제 사회,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금값, 은값, 구리값에 천연가스값도 모두 다 지금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그 베네수엘라 사태까지만 해도 다소간의 리스크는 있겠으나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란 사태가 이제 거침없이 커지고 미국의 개입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지정학적 우려가 이제 실물 경제 쪽으로 조금씩 번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도피 심리, 회피 심리 때문에 금값이 현재 4,624달러를 온스당 넘으면서 2.74%나 현재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구리도 현재 2% 넘은 채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원유값도 이제 0.49 정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오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관련해서 국제적인 공급망 관련해서 우려되고 있다라는 심리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미국을 위시한 어떤 리스크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는 거꾸로 98.86을 마크하면서 0.28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물과 금융자산 쪽으로 약간의 우려감과 네.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였고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장중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송원재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완수했다. 이른바 침대 변론 끝에 구형이 미뤄지면서 변호인들의 등을 두드리면서 격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루를 더 얻은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9시 반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구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이루어지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 조사입니다. 풀데이를 얻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들은 얘기했죠. 얼마나 걸릴까요? 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6시간, 8시간 정도. 검찰 측에서 서증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기일에 윤석열 피고인 쪽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형하고 최종 변론 마무리하는 걸로. 그 외에 옵션은 없어요. 그때 가서 또 하면 또 길어지고 그 방법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점심 휴정 시간까지 포함하면 이후에 진행될 이 구형은 오후 4시가 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인데 또 한 차례 필리버스터식의 변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늦어지겠죠? 이후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까지 다 듣게 되면 또 밤늦게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A4용지 40쪽 분량의 원고를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재판이 또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법원 인사일인 2월 23일 전에 선고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전주 금요일인 2월 20일까지는 선고를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설 연휴 전 2월 13일까지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딱 한 달 남았죠. 오늘 꼭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던 지규현 재판장. 안 그렇게 되면
많이 촉박해질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 사형구형이 윤 전 대통령에게 일종의 훈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옥에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고 말했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지난 서울 서부지법 난동 당시 대우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겼다는 혐의죠. 1년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는데요. 앞서 10시에는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VIP로 초대를 받아서 그 다음 날 내가 트럼프 취임식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서부 사태 일어난 것도 미국 가서 하는 거예요. 국민 저항권 발언이 이 서부지법 사태에 영향을 끼쳤다. 이게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오게 된 건데. 국민 저항권은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법대생 2학년한테 물어보세요. 국민 저항권이 뭔지에 대하여. 마이크까지 가져와서 열변을 토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전광훈 목사인데요. 자,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자, 다음 소식 볼게요. 제명될지언정 탈당은 않겠다던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결국 이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13일 만입니다. 어제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가 장시간 이어졌죠. 오후 2시부터 장장 9시간 걸렸는데요. 당 지도부의 잦은 탈당 요구를 거부하고 직접 출석해서 소명에 나섰던 김 의원이었습니다.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가장 집중적으로 소명하신 부분 어떤 부분이실까요? 징계 시효 관련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김병기는 빗기다 나가라! 김병기 한팀 사퇴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취재진 앞에선 말을 아꼈지만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을 하고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의혹들만으로도 제명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효의 완성 여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 안건에 대해서 제명 처분을 의결하였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재심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의총에 회부해서 징계를 확정한다는 방침인데요. 김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 될 수는 없다.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본인 SNS에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60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은 재심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도인데요. 전국을 뒤덮고 있는 빨간 도로. 길이 막힌다는 건지 아직 설 연휴는 아닌데 정체가 뭘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상청이 공개한 도로 살얼음 위험 정보 지도입니다. 서해 일부 도로를 제외하면 지금 남부지방까지 대부분이 가장 높은 위험 단계 빨간색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블랙아이스의 위험이 최고조라는 겁니다. 어제 전국에 눈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죠. 오늘도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어서 여전히 위험합니다. 블랙아이스 다들 아시죠? 집 표면에 매연과 결합해서 생기는 검은 빙판이죠. 아스팔트의 색과 비슷해서 식별도 어렵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도 크게 나는데요. 어제 있었던 서산 영덕 고속도로 사고, 화물차 넉 대가 추돌해서 2명이 숨졌죠. 이틀 전 10일에도 같은 도로 위에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는데 모두 블랙아이스 때문이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랍니다. 모레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지만 어김없이 또 미세먼지가 찾아올 거다.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늘에 별이 된 국민배우 고 안성기 씨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급거 귀국해서 임종을 지켰던 장남 다빈 씨의 SNS 글이 먹먹함을 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생일인 1월 4일을 버티고 아버지는 그 다음 날인 5일에 세상을 떠났다. 오래전 눈물로 만났던 이 장남의 생일을 함께 보내고 나서야 떠나셨다면서 애틋함을 전했습니다. 다빈아, 네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던 날 아빠를 꼭 빼어 닮은 너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아빠의 눈엔 어느새 눈물이 글썽거렸지. 내 아들 다빈아,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이란 바로 착한 사람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지난 고인의 영결식 장면입니다. 오래전 아버지의 편지를 직접 읽었던 장남 다빈 씨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장례 기간 동안 눈물도 많았지만 웃음도 많았다는 다빈 씨. 아버지가 남겨준 따뜻한 기억, 좋았던 기억이 참 많다면서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서 다행이다. 한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작품 속에 담게 될 것 같다고 전해서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우리의 국민 배우는 떠났지만 아들의 화폭 속에 오래도록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솔의 오늘 모산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화제 이슈까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고요.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가 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 A 씨도 재반박을 내놨는데 지금 양측의 이야기가 또 막 쏟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 지금 고소고발건이 이제 용산서와 강남서로 나눠져서 지금 예.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매니저들과의 이제 갑질 내지는 예. 금전관계 문제와 뭐 의료법 위반 이렇게 다양한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전 매니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박나래 씨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매니저들의 여러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된 겁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녹취를 들으면 이게 새벽에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통화인데 예.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대화만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녹취가 만남을 갖기 전에 이제 이뤄졌던 녹취인 것이고 실제 만나서는 어떠한 합의라든지 뭐 알맹이 있는 어떠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진실 공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제 여론이 좀 움직였나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게 박나래 씨 측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니고 한 연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뭐 언니는 내 사랑이라고 전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박나래 씨가 뭐 건강 걱정을 해주고 서로 이제 박 씨의 반려견 걱정을 좀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이가 맞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론이 좀 움직였던 주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 녹취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갑질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박나래 씨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고 있는데요. 예. 박나래 씨 또한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자신의 SNS에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폭로만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박나래 씨가 괜히 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 게 아니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반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하지만 이 반면에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이다. 여론전일 뿐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중간 사이에는 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지라고 하면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또한 있습니다. 박나래 씨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예. 것 같습니다. 자, 여론에도 파장이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매니저 A씨가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런 일련의 대화들이 뭐 감정적인 일부 단편을 좀 이렇게 호도해서 좀 꺼내 드는 거고 본질을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실제 뭐 합의 시도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 내가 먼저 전화 시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만 보면 굉장히 좀 화해 무드가 펼쳐지는 것 예.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재반박에 나섰는데 1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8일에 예. 새벽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인데 이게 만나서 한 3시간 반가량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통화인 것이고 네.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법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 매니저 측에서는 2차례 통화가 있은 이후에 3시간 반이라는 만남을 가졌는데 네. 2차례 통화 녹취 그리고 3시간 반에 걸친 그러한 이 만남을 다 녹취한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사실상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우리가 뭐 합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든지 그런 예.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입장에서 이 만남이 가져진 이후에 예. 바로 우리가 합의 분위기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네. 그러면 박나래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합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전 매니저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했던 반박의 또 연장선이기도 하고 본질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녹취에 포함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매니저가 합의금 5억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의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매니저는 당연히 이거 뭐 합의 얘기도 없었으니까 금전 얘기 나온 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해당 유튜버 측은 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니저가 지금 5억 원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박 씨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전 매니저들이 14개월 동안 법인카드 1억 3천 썼다. 이런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여부들이 지금 향후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서로 이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와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5억 원을 요구를 했다. 마치 이제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언론에 터뜨리겠다라는 예. 식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갈미수죄로도 박나래 씨 측에서는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5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매니저 측이 이 5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2개를 나눠준 상황이었고 이게 1년 2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1억 3천만 원가량을 사용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월급 자체는 낮았더라도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크고 오히려 박나래 씨 모르게 좀 사용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예. 박나래 씨 측에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 측은 그러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박나래 씨의 술자리 결제 대금을 지급했다라든지 예. 아니면 박나래 씨가 심부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제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는 전혀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 뭐 300만 원 충분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급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월급 300이 충분하다라고 동의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예. 반대로 전 매니저 측에서는 300만 원 충분하다는 게 미팅을 진행하는 미팅 진행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대목 하나하나마다 쟁점 하나하나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앞뒤 맥락까지 다 살펴봐야지 충분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또 엇갈리는 이 주장, 쟁점 하나는 업무상 폭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존의 전 매니저의 주장은 많이들 보는 데서 나에게 폭언을 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다니는 헤어숍의 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내가 볼 땐 하대한 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반박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하대인지 아닌지 보는 건 좀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또 어떤 특수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확한 당시에 뭐 녹취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던 소품을 막 찾으면서 박나래 씨가 그 스텝이라든지 이제 샵 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통을 치고 좀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폭언을 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의 목격자인 헤어샵 원장의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원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조금 이렇게 당황하고 빨리 황급하게 이 물건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급한 느낌은 있었지만 네. 강압적이라든지 폭언이나 모욕에 이를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전 매니저 측의 반박은 추후에 박나래 씨가 사실 연애 활동을 만약에 재개할 수 있다면 헤어샵 원장으로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금전적인 관계가 그러니까요, 네.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양측의 이 거듭된 폭로전이
진실 공방, 좀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심을 잘 잡으려면 이 대중 정서와 또 법리적인 쟁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갑질 관련된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사건들에 대한 진실 공방의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물론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인해서 불거진 부분이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예. 때문에 여전히 수사는 수사대로 개최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한 축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당사자들의 문제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는 합의가 되면 민사는 예. 뭐 바로 합의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민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민사 소송으로 불거져서 3심까지 다 갈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아직 결말은 열린 결말로 보이는데 결국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이것이 봉합이 되느냐 그리고 처벌에 대한 결과도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주말 사이 새 국면을 맞았던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소송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제 방송인 강유미 씨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한 영상이 이 재미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좀 사회적 함의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떤 영상인지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요즘 영화캐도 여자애들 보통 아닌데 나 딸 안 갖고 싶냐고? 아우 야 딸은 감정 기복 심하고 예민하잖아. 아무래도 같은 여자라서 알지. 우리 집에 예민한 사람은 나 하나로 좋게. 이게 뭐 딸이 좋냐 아들이 좋냐 이런 이야기는 통상 다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뒤에 덧붙여진 이 멘트들이 어떤 캐릭터성, 어떤 성향을 부각하고 있는 중년 여성을 묘사한 그런 영상인데 이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조회수가 180만 회 정도 됩니다. 많이들 보셨는데 자, 이 영상이 지금 어떤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세, 중년 남미세 캐릭터를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남미세라는 게 남성에게 과도하게 집착을 하고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남성에게 두는 이제 여성을 좀 비하하는 사실 표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코미디의 요소를 넣어서 이렇게 재밌게 만들려고 강유미 씨 입장에서는 저 캐릭터를 만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너무나 좀 노골적으로 이렇게 여성에 대해서 비하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좀 논란도 있습니다. 자, 이게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반향이 좀 큰데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이게 특정 인물군과 계층에 대한 혐오다라고 비판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이게 현실 고증 너무 잘했다라는 찬사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려요. 그렇습니다. 강윤미 씨의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은 두 부류로 갈리는데요. 중년 여성 개인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다. 사회적인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 또는 여성 혐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풍자해보고 싶었다라고 의견을 낸 건데요. 영상 속에서의 나오는 대사, 일상에서 수없이 들었었던 말이다. 이 정도면 현실 고증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일부 커뮤니티 맘카페 사이에서는 실제로 본 적 없는 너무 과장된 인물상을 그린 거 아니냐. 남녀를 가르고 또 혐오를 조장하는 거 조금 보기 좋지 않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과거에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었던 게 방송인 이수지 씨가 대치맘이라고 해서 그 특정 집단을 묘사를 했을 때 이 같은 논란이 비슷하게 일기도 했습니다. 강유미 씨의 이번 사건과 되게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유행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을 법한데 특히나 강유미 씨의 이런 부캐릭터 영상을 올리는 게 처음도 아닌데 굉장히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혐오까지 간다는 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예민한 부분을 건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풍자 내지는 뭐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누군가의 캐릭터를 잘 본따서 진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뭐 웃기고 재미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을 사회적인 함의를 닿게 되면 뭔가 낙인 효과라든지 집단의 일반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예민한 부분을 그렇게 잘못 건드리게 되면 좀 불편감을 느끼는 그러한 이제 대중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렇게 하면 정말 안 되겠다 아니면 네. 웃고 이제 넘기면서 배울 것은 배우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마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겠지만 이게 법률상 저희에게는 어떤 혐오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좀 사회적인 담론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그로 볼 거냐, 좀 지나친 풍자냐 각자의 판단에 좀 맡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연예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제 뉴진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전 멤버 다니엘 씨 이야기입니다. 어제 첫 공식 행보로 SNS 라이브로 심경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사였잖아요. 소송 네. 얘기가 있었나요? 네, 일단 먼저 어제 오후 7시에 라이브 방송을 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예. 지금 많은 상황들이 아직 정리 중인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어요. 버니즈,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음악이든 침묵이든 작은 순간들이든 진실하고 아름답게 나누고 싶어요. 네, 국내외 팬들에게 안부 인사차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던 다니엘 씨의 모습을 먼저 보고 오셨는데요. 다니엘 씨는 자신은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다. 마음 한켠에 뉴진스가 계속 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법적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예. 지금은 많은 상황이 정리 중에 있고 때가 된다면 업데이트해서 이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팬들에게 알린 상황이고요. 전속 계약 해지 이후 직접 입장을 이렇게 밝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앞서도 이제 이 라이브가 있기 전에 오전부터 예고를 했던 내용이 이게 철저하게 소송과는 무관하고 팬들과 소통을 위한 라이브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실제로 소송 내용이 좀 최소화가 되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 상황은 발언 하나하나에 워낙에 또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공개 행보가 향후에 또 법적 분쟁의 변수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또다시 뭐 라이브를 소통을 하면서 뭔가 법적인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언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어제 진행됐던 그 라이브의 경우에는 뭔가 민감한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 거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이 어떻게 법적으로 위험성으로 불거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인지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굉장히 애둘러서 표현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어도어 측에서는 아직 전속계약 이제 해지가 완벽하게 법적으로 끝난 건 아닌 상황에서 해지 통보만 있던 상황에서 저런 것도 하나의 뭐 연예의 활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연예인들이 라이브 방송도 정말 연예 활동의 하나로서 스케줄로서 소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는 또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뉴진스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지난 1년간 거의 뭐 파도를 타듯이 많이 바뀐 부분이 있고 다니엘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탈퇴하게 된다면 뉴진스는 앞으로 또 4인 체제로 가는 건가? 또 멤버 민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복귀 여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3인조로 갈 수도 있고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법리적인 부분은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했지만 이런 여론이라든지 향후 뉴진스의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티스트가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일단은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도어 측에서는 430억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계약서에 기반한 손해배상 산출 금액으로 대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씨의 경우에 이제 400억 원 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고 나머지 멤버들의 이제 복귀 의사를 밝힌 멤버도 있지만 아직 고민을 하고 있는 뭐 민지 씨나 이제 다른 멤버들의 경우에 사실은 나도 역시 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떠안을 수도 있다라는 고려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완전히 이것이 계약이 종료, 그러니까 해제가 됐고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 해서 서로 주고받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과 이중 계약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직 계약이 명백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그러한 행위 하나하나가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돈으로 이어지는 문제거든요. 위약벌 금액이 더 크게 산정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이 더 과중하게 물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어제 SNS 라이브를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 첫 심경을 밝힌 뉴진스의 멤버 다니엘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